예, 안녕하십니까. 한별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그 이런 말 하면 또 듣고 열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법무사 사무실도 일이 오기도 하는데 이번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좀 묵히다가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가 법무사 쪽으로 토스해 온 사건인데 뭐 안 되면 토스해야죠. 등기 관련 사건인데 어, 내가 받은 건 아니고 뭐 내 옆에 있는 요 동부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다른 법무사 그리고 사무실 옆에 있는 그 법무법인에서 넘어온 등기 관련 사건인데 내가 이야기했죠. 등기 관련 소송이든 이런 거는 법무사가 더 우세하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법무사 시험 칠 때 등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민하는데 그 옛날 사법 시험 치는 사람들이 등기가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내가 실림동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 내한테 1시간 정도 등기하고 민법하고 연결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다 합격을 했어요. 또 한 분은 여자분인데 미혼이고 신림동에서 20년 이상 있었다는데 그 뭐 사법시험 할 때부터 있었고 사법시험도 1차는 뭐 좀 합격하시던 것 같고 법무사도 1차는 무조건 되는데 2차에서 등기 때문에 꽈락이 나가 안 되는 거지. 그 20년 동안 신림동에 있었다 하면 그 참 어떻겠습니까? 참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그 신림동에 있는 그 학원 원장님이 코멘트를 좀 해주라 해가지고 그 내가 단번에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민법은 알죠? 이러니까 민법은 잘한대. 민법은 점수가 잘 나오고 그 내가 거꾸로 물었어요. 민법은 잘 나오는데 왜 등기가 점수가 안 나오냐고. 뭐 이상한 거 아니냐고.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꿔놨을 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민법에서 했던 거 특히 뭐 예전에는 그 등기가 논술형으로 완전히 나올 때 그 등기 논술형에서 서론 부분하고 결론 부분은 민법입니다. 그거 등기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떤가 그거 민법이죠. 그거 아직까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민법 공부가 덜 된 거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 사법시험 공부하던 사람들이 등기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가 등기를 하러 왔더니 다 외우려 한다는 거지. 그걸 무슨 수로 외워 3,000페이지나 되는 걸. 등기법을 안 외우고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도 뭐 그 등기 강의를 뭐 해봤지만 법무사 쪽에서 등기 강의 해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민법 공부하기도 바쁜데 내는 맨날 딱 아침에 출근하면은 오전에 민법 공부합니다. 그냥 내 책 내 다 보고 이미 또 다른 책 보고 있습니다. 뭐 법무사가 하는 게 뭐 업무가 뭐 민법 일인데 뭐 민법 공부하는 게 업무지 뭐. 근데 어쨌든 업무 온 게 들어보니까 이제 법무사님은 이제 그 이제 일을 넘겨받은 법무사님은 여기 들어보니까 꽤 짭짤할 것 같았어요. 그 토지 3개 이제 분필해가지고 각각 단독 소유로 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증서에 의해서 분할 합의까지 있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은 거죠. 분할 합의가 됐으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 들어가면 안 되죠. 분할에 따른 이행을 하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분할 합의를 하고 각 특정 부분에 단독 점유가 인정되면 구분 소유적 공유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라면은 상호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청구 의소를 들어가야 되죠. 물론 나는 당연히 다 해봤죠 그거. 어이구 그래 그 법무사님한테 내가 축하한다고 뭐그 필지가 3개고 대충 그 관련되는 인원수가 17명이라는데 그 필지가 3개고 17명이면 17 곱하기 3, 37이 21, 51개네 사건이. 오, 꽤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먹을 때 그 정도 이야기하고 어이 잘하시라고 그러고 밥 한번 사야지 뭐 그랬죠. 우리는 뭐
괜찮은 일 받으면 서로 밥도 사고 사건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동료들이 있다는 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밥 먹고 이제 들어가 이제 각자 일 보는데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에이, 법무사님이 말도 안 되는 걸 넘겼다고. 이걸 갖다가 무슨 몇 달씩이나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잡고 있다가 이걸 넘기냐고. 된다 안 된다를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일 안 됩니다. 이거. 왜? 인원수가 안 맞대. 딱 게임 끝났죠. 이 말 한마디에. 공정정서로 작성했는데 공정정서에 나타나는 인원수가 11명이랍니다. 필지 2개는 13인이 공유고 1개는 17인이 공유인데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공유물 분할 합의 전원이 참석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분할 협의가 인정서 사서 인정이지. 공정인 사무소에 가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고요? 그 사람들이 내용 안 봐줍니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이 내용이 법리상 맞나 안 맞나는 거기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할 협의서도 당연히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작성을 하고 문제 없는 협의서에 따라서 공정을 받아놔야 거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몇 푼 아끼려고 공정인 사무소에 가가지고 바로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면 11명이고 필지가 3개면은 그 인정받을 때도 꽤 돈 들었겠죠. 그런데 그 인정받은 거 인원수가 안 맞으니까 휴지 쪼가리죠. 뭐 얼마를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 꽤 든 돈 가지고 휴지 쪼가리 하나 인정받은 거죠. 꽃이지 뭐. 모르면 뭐 날개 먹어야지 뭐. 등기와 관련되는 법률 문제는 법무사가 최고입니다. 민법 이야기하면서 뭔 등기 이야기 하냐고. 등기가 민법이지 뭐. 그런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은 알아야지.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고 민법 교과서만 보면은 추상적인 뜬구름밖에 안 되죠. 그게 구체적으로 등기부에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 등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돼야 구체화되는 거지. 내 책 다 봤지만 뭐 물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100% 쓰여지진 않았지만 만족합니다. 뭐 대한민국에 있는 책 중에서는 내 책이 최고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계약의 종류 도에 76페이지, 교과서 14페이지 계약의 종류 해놨는데 뭐 도에 있는 게 저게 다죠 뭐. 계약의 종류 해놓고 서술 해놓고 옆에 법률행위 종류 해놓은 이유가 계약이 법률행위죠.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구성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를 하는데 법률행위는 크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어진다. 민법 총칙에서 본 거죠.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행위이고 이에 그 하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합동행위라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하는 수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2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라는 것. 계약을 먼저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이렇게 나누는데 전형계약 법전에 딱 정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형계약이라면 민법전, 채권법 각 측에 법전에서 이름을 딱 붙여놓은 15개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14개였는데 최근에 여행계약이 추가되어서 15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는 그 전형계약, 법전에 이름 붙여놓은 유명계약 이외에도 넓게 봤을 때 법전에 채권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전계약, 경계계약, 그리고 대물변제도 계약입니다. 그리고 상계계약도 나타날 수가 있고 어쨌든 전형계약 중에서 15페이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 거기에 정려, 매매, 교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려가 뭔지 매매가 뭔지 교환이 뭔지는
채권법 각칙, 계약 각칙에 가서 세부적으로 공부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것만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증여는 재산권을 공짜로 주고 받기로 하는 계약, 매매는 재산권을 돈 받고 주고 받기로 하는 것, 교환은 돈 이외,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 본인들 다 해보셨죠? 교회 가서 헌금을 해봤을 거고, 슈퍼 가서 뭐 과자 사 먹어봤겠죠? 교환, 옛날에는 엿장 쓰더라고 연말 바꿔 먹었는데 요새는 뭐 친구들하고 볼펜하고 연필하고 바꿀 수도 있죠. 뭐 재산권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공짜로 빌려서는 사용대차,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서는 임대차, 소비대차의 가장 전형적인 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 친구한테 돈 빌려봤죠. 그때 이자 줬으면은 유상 소비대차 계약이고, 무이자로 빌려 썼으면은 무상 소비대차고, 사용대차, 친구한테 볼펜 빌려 써봤죠. 공짜로. 친구한테 볼펜 빌려 쓰는데 아이스크림 사줬다고? 그럼 임대차겠지 뭐, 대가 지불했으면. 노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 고용주가 노무자에게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노무자는 노무 제공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고용. 해봤죠? 고용이란 말을 안 썼을지 몰라도 뭐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해봤으면 다 그게 뭐 고용관계가 있을 거고. 도급,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설마 리포터 대신 써주고 이런 거 해보진 않았겠죠. 뭐 도급에 뭐 가장 대표적인 걸 할 수 있는 거, 뭐 양복 맞추는 거 이런 거. 물론 뭐 제작물 공급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는 또 다른 뭐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고, 현상 광고, 뭐 길 가다 보면 전봇대에 집 나간 강아지를 찾아주시면은 일정한 뭐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뭐 전봇대에 그거 붙여놨으면 그게 현상 광고죠. 강아지는 집 나가면은 현상 광고를 내가 전봇대에 붙이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면 찾지를 않아. 위임,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일을 맡기는 계약. 임치, 물건 맡기는 계약. 그냥 관념만 잡습니다. 기타 전형 계약으로서 단체 계약인 조합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 계약을 조합이라 이름 붙여놓고, 종신정기금 계약, 일정한 자의 사망 시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 화해, 양보와 타협에 의해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계약. 결혼하신 분들 심심하면 화해하죠. 옆에 계신 분하고. 종신정기금,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신정기금 계약은 오늘날 민법 조문은 사문화되었다. 각종의 특별법이 처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여행계약. 법전에 딱 정형화시키는 걸 전형계약이라 하고, 그 전형계약 두세 개가 결합된 계약이거나 또는 법전에 없는 일반 거래계에서 행해지는 계약,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비전형계약이라 한다는 거. 법전에 이름 안 붙여놨으니까 무명계약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출강하기로 하는 계약,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 출판계약, 의료계약, 숙박계약, 중개계약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민법 전에 채권 각칙에 규정 안 된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약법이 임의 규정이니까 비전형 계약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거죠. 비전형 계약, 혼합 계약 이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계약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계에서는 비전형 계약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약간만 변형되면 비전형 계약일 거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민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표준을 공부하는 거죠. 17페이지 유상계약, 무상계약. 출연, 재산권 이전하는 것을 출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풀었으면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계약을
출연계약, 법률행위라면 출연행위를 할 것인데 그 출연이 일방적으로만 행해지면 무상계약, 쌍방적으로 일어나면은 유상계약. 그래서 매매가 가장 전형적인 유상계약이고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 이런 것들이 유상계약에 들어간다는 것. 무상계약, 공짜로 주는 증여, 공짜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다음에 소비대차 위임, 인치, 종신정기금 이거 대가와 결합되면 유상계약, 대가 없으면 무상계약. 구별 실익,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 무상계약이라면 증여 쪽에 있는 증여자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게 될 것이고, 다음 유상계약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을 기준으로 하고, 그거는 나중에 채권법 총론 파트에 가면은 특정물 채권 쪽에 가면은 요 용어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상계약의 경우에는 구체적 경과실을 기준으로 한다. 유상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가 부과되고, 무상계약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관리자주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거. 그걸 위반하는 것을 과실이라 하고, 성관주의 의무 위반한 것을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추상적 경과실, 자기재산과 동일한 관리자주의 의무 요걸 위반하면은 구체적 경과실이 된다는 것. 단 위임이나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공짜로 하는 것이어도 위임은 유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임은 무상이어도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상이어도 성관주의가 지배한다는 것.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양쪽에 부담되면 쌍무계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편무계약이라고 한다는 것. 쌍무계약, 계약 당사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모든 유상계약 중에서 현상 광고를 뺀 나머지는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법리, 동생항변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편무계약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거나 양쪽이 다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가 아닌 경우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일단 무상계약은 전부 편무계약. 현상광고의 경우에는 유상이지만 대가적 의미는 채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또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 구별 실익, 쌍무계약일 때 동생항변권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동생항변권 위험부담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낙승계약, 청약과 승낙의 일치만 있으면은 성립되는 계약을 낙승계약,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물건 제공 등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요물계약. 요물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대물변제, 이것도 요물계약에 들어간다는 거. 그 이외에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도 요물계약에 들어갈 것이고, 동산질권 계약도 요물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 요물계약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견해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구별 실익, 계약 성립 시기의 차이가 나타난다. 낙승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만 있으면 돼. 요물계약은 거기다가 물건까지 제공해야 된다는 거. 요식계약, 특정한 방식을 요하는 계약,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불요식계약이라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상 불요식계약이 원칙이라는 거. 급부가 단번에 실현되는 일시적 계약, 급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되는 것을 계속적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매매가 대표적인 일시적 계약이고, 일시적 계약은 대부분 해제와 연결되고, 계속적 계약,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일정 기간 계속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해지와 연결된다는 거. 계속적 계약의 특성, 계속적 계약은 존속기간이 필요하고 해지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기본채권과 지분채권이 존재한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도 계속적 계약이죠. 기본채권, 원금, 지분채권, 이자.
당사자 간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믿으니까 돈 빌려주겠지. 믿지 못했는데 빌려줬다고 왜 빌려줬어요? 당사자 간의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당사자의 착오가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신뢰성 질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고 계속적 계약일 때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쉽다. 그래서 임대차 이런 쪽에 뭐 차임 정감 청구권 이런 게 나오죠. 당사자 간의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그다음에 광의의 계속적 계약이라면 뭐 전기가스 공급 계약, 희귀적 뭐 계약,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분할 공급 계약, 본 계약, 예약에 의해서 체결될 계약을 본계약이라 하고 그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해 놓은 채권 계약을 예약이라 이름 붙여두었다는 것. 유인계약, 운인의 영향을 받는 계약, 무인계약, 운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계약, 무인계약의 대표적인 게 음수표 계약. 그 정도 하시고 여기까지 본 것은 계약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계약이 공통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이 있더라. 여기서 보는 게 21페이지 계약의 성립, 총설, 법률행위로서의 계약의 성립 요건, 민법 총칙 있는 그거 다 적용된다. 그걸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특유한 공통된 성립 요건, 계약법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일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계약의 불성립이 될 것이고, 객관적 합치, 내용의 합치, 주관적 합치, 당사 상대방에 대한 합치, 그냥 용어 정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보게 될 것이니까. 22페이지 계약 성립의 모습.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 합치, 합의로 성립한다. 교차 청약,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의사 실현에 의한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뭐 포장마차 길거리에 있는 뭐 지나가면서 떡볶이를 입에 넣는 순간 아니 포크를 찍는 순간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되겠죠.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바로 그때 성립한다. 불합의와 착오. 불합의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 불일치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의식적인 불합의도 있고 무의식적인 불합의도 있다라는 거.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경우가 대표적인 의식적 불합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어떤 점에 대한 불일치가 있는데도 이것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무의식적 불합의가 될 것인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대구에 수업을 갔는데 그 점심시간에 그 매번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매번 갈 때 이제 그 학원 원장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어느 날은 내가 혼자 가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딱 들면서 딱 일하니까 저쪽 아줌마가 손가락 한 개를 딱 들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 개 가져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주문을 하는데 그 사람부터 먼저 갖다 주는 거라. 내가 분명히 시켰는데, 분명히 내가 손가락 한 개 딱 드니까 아줌마가 손가락 한 개 딱 들면서 딱 고개를 끄덕이고 했어요. 근데 안 갖다 주네 보고는 너무 화가 나는지 매번 가고 그랬는데, 아니 혼자 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딱 이러고 있었는데, 아줌마 왜 안 갖다 줍니까? 라니까 한 명 더 오신다면서요. 내가 순간적으로 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무의식적 불합이. 나는
오늘은 한 개만 주세요 이랬는데 아줌마는 손가락 한 개 내밀면서 한 명 더 온다고요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 안 됐으니까 밥을 안 갖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민법 교과서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무의식적 불합의와 그러고 이제 또 한 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일어날 법한 걸 교과서에 써놨는데 아직 안 일어난 사건도 있는 거지.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그 이론에 맞게 가는 그런 것들 재미를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일어날 법한 일들. 근데 대부분은 거의 민법 교과서에 있는 99%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그걸 글로 써놓은 거죠.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 착오라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시 과정에서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경우를 착오라고 하는 것이고, 무의식적 불합이다라는 것은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었는데 일치된 걸로 인식을 했다. 자기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이라는 단위를 놓고 그 요소인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착오는 하나의 의사표시에서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을 말한다. 무의식적 불합의인 경우에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합의의 경우에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못했기 때문에 성립 후에 나타나는 착오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착오라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일단은 성립을 했는데 왜? 표시가 일치해서 성립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의식 표시 과정 중에서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모르고 한 경우는 그때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그 바탕이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5번 오표시무의 원칙과 불합의는 또 구별되어야 된다. 불합의는 청약과 승낙,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 불일치를 이야기하는데,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진위가 일치했다면 서로 표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일치한 진위대로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한다는 것. 구별돼야 됩니다. 옛날에 그 사법시험용 교재 쓰시는 분 중에서 요것들과 관련되는 게 사법시험에 나왔는데 해설을 한번 잘못 따는 바람에 사람들 다 그 책을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분이 누군 줄 모르고 계시죠. 23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의 의, 청약의 개념.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이건 하나의 의사표시이지 단독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약만으로 법률 요건인 법률행위는 될 수 없고,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다. 청약에는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청약도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승낙도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식 계약이 원칙입니다. 청약자와 상대방, 청약자가 누구냐는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동 판매기 설치할 때 청약자 이름 안 써놨죠. 자동 판매기의 설치가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고, 일단은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맞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다. 버스 정류장에 차를 정차할 때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알게 뭐예요. 청약의 확정성. 청약은 그에 의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청약은 승낙자의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한다. 근데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 의사표시 해석의 법리에서 해석해내면 되니까. 입사시험 응시행위는 청약에 해당하고, 토지를 팔겠다는 의사만을 표시하고 매매대금은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약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청약의 유인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이미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청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확정성은 의사표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으면 족하고 청약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시장에 가가지고 말 못하는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그날 봄에 쑥을 캐가지고 시장에 또 앉아있으면 뭐 팔겠다고 해놓은 거죠. 물론 그거는 청약의 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찰제 상품 진열은 청약의 유인, 정찰제 상품 진열은 청약. 그래서 쑥을 놔놓고 가격표를 딱 정찰제로 붙여놨으면 청약이 될 거고, 아니면은 청약의 유인이 될 수도 있고.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청약 유인의 계약의 체계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해 오도록 유인, 꼬시는 거. 청약의 유인. 그래서 선보러 나갈 때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고 가는 거, 그게 청약이면 난리 나겠죠. 화장을 열심히 해가 가는데 정말 배기 싫은 놈이 딱 나오는데 그 놈이 당신하고 혼인하고 싶다, 이게 성낙이 돼버리면 꼼짝없이 혼인해야지. 혼인 안 하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화장 열심히 하고 그날 마사지 받고 이라는 거, 그래가 나가는 거는 청약의 유인이고, 화장발로 딱 꼬셔가지고 너 내한테 청약해봐 라고 청약을 유인하는 거고, 그 남자분이 화장발에 쏘가가지고 당신하고 혼인하고 싶다, 그게 청약이고, 청약에 대해서 승낙해도 되고 거절해도 되는 거죠. 법대생들이 미팅을 탁 나가면 어이 오늘 화장발 좋은데 어떤 일이야? 그러면 청약의 유인이야 이러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절대적 구별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면 청약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것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자판기 설치가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옛날 교수님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막 짜잔하게 대립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 요즘은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시된 계약 내용에 유보사항이 없다면 청약일 것이고 유보사항이 있다면 청약의 유인이 될 것이다. 그 외에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나 해당 계약 관습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다. 청약의 유인에 의하여 유인을 당한 자의 제의가 청약이고 유인한 자가 그 제의에 승낙을 하여야 계약은 체결된다. 청약 유인의 예. 근데 구인 광고 이게 청약이면 난리가 나겠죠. 삼성에서 사람 뽑는다, 이게 청약이면 줄만 서면 승낙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 구인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그 줄 서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청약이고, 물품 판매 목록, 기사시간표 제시 등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시간표 제시, 정찰제이지만은 어느 시간을 탈래 네가 골라봐, 이 청약의 유인인 거죠. 정찰 가격 붙은 상품 진열, 자동 판매기 설치 등은 불특정인에 대한 것이지만 청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주자 택지 계약 체결 통보는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이긴 하지만 원고의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확정적인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청약이라고 할 수 없다. 상가 분양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 시의 설명이나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당사자 간의 견적서 제출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다. 그래서 분양 광고 보고 내가 한번 분양 받아 볼까요? 이게 청약이 되겠지.
분양 광고, 야, 너 분양해봐라 꼬시는 거지. 분양받아봐라 꼬시는 거지. 광고의 법적 성질,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청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나가 현상 광고에서 광고는 기본적으로 청약입니다. 그에 응하는 행위가 성락이 될 것이고,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겠죠. 아파트 분양 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 책임.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확정적인 의사표시이고,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유인당한 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바로 성립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그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서 일단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상가 아파트의 분양 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그런데 선분양 후 시공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 동호수, 평형, 입주 예정일, 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재질, 구조 및 실내 장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나 분양계약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 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려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 행한 설명 등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인 거래 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서 시에 달리 이를 유보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아는 그 법대 선배 중에 한 분은 아파트 분양받고 들어가서 딱 보니까 모델하우스에 있는 이 거실에 있는 뭐 장판인가 그게 다르다고 싹 다 뜯어내고 모델하우스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갖다 놔라 라고 했다는데, 그 분양사 쪽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해주더라. 왜? 소송 들어가면 자기들이 질 거니까. 현상 광고에서의 광고의 성질. 현상 광고를 계약으로 볼 경우 이때 광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는 광고는 청약에 해당하고, 그에 응하는 지정행위 완료가 성락에 해당하는 요물계약에 속한다. 물론 우수 현상 광고에서의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본다는 거. 나중에 전형계약, 계약각 측에 들어가서 현상 광고에 가면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청약의 효력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